장학금 받아 겨우 대학 나온 주제에 네가 뭔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이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준장 부인이 수수한 차림의 한 여자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일부러 쏟고 딸의 임관 반지를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모욕당한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지금 자신이 무시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12년 전 어떤 비밀이 묻혀 있는지도요. 참았던 10년, 준비했던 6개월,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장이었습니다. 3월의 햇살이 사열대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금빛 견장을 단 신임 소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태극기와 교기가 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학부모석은 화려한 한복과 고급 정장을 입은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 구석에 한 여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47살. 검은색 트렌치 코트에 낡은 토트백을 들고 있었어요. 주변의 화려한 복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수수한 차림이었죠. 발에 신은 운동화는 깨끗했지만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토트백은 오래된 것이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어요. 유나의 눈이 사열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발견했어요. 서하윤 소위, 22살.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어깨가 당당했습니다. 얼굴에는 젊은 군인 특유의 맑은 기계가 서려 있었죠. 유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도 언젠가 여기 서게 하자. 12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이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의문의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홀로 딸을 키우며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봐. 준장 사모님 오셨네. 주변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고급 외제 SUV가 귀빈석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내렸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백, 루브탱 힐.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것 같았죠. 한소영, 47살. 육군 준장 최동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했어요. 소영의 시선이 학부모석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는 유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세상에, 서윤아. 진짜 너였어? 소영이 유나의 수수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긴, 너네 형편에 애 육사 보낸 것만도 대단하다.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열대 위에 딸만 바라보았죠. 소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학금 타서 대학 갔던 애답게 계산은 빠르네. 군인 시키면 월급이라도 나오잖아. 과거 가난했던 시절을 들추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었어요.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애들 좋은 날이니까 유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하자. 딸의 소중한 날을 망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애원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은 그 애원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해졌어요. 근데 가방 좀 봐. 소영이 유나의 토트백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몇 년 쓴 거야? 진짜 불쌍하다. 그 순간이었어요. 소영이 들고 있던 아메리카노를 유나의 토트백에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가방을 타고 흘러내렸고 유나의 바지에도 튀었어요. 어머, 미안해. 실수했네. 소영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가방 어차피 오래된 거니까 괜찮지? 그 가방은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마지막 물건이었어요.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젖은 가방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짧은 휴식 시간을 얻은 하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하윤은 어머니 옆에 선 소영과 젖은 가방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나가 딸의 팔을 잡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 만났어. 하윤의 눈에 의심이 스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어머, 임관 반지 받았구나? 한번 보자. 하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짓에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어요. 금빛으로 빛나는 임관의 상징이 드러났습니다. 소영이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뭐 그냥 그렇네. 그리고는 손이 미끄러졌다며 반지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유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영의 구두굽이 반지를 정확히 밟았습니다. 좌우로 비틀었어요. 금속이 휘어지며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되는 거야, 하윤아.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으면 정신 차려.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찌그러진 반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고칠 수 있어. 유나가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섬뜩하리만큼 평온했죠.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있으니까. 유나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하윤은 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문재원 대위가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반사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하려 했어요. 하지만 유나의 미세한 눈짓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입모양만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그냥 학부모야. 재원 대위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편 귀빈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동진 준장, 52살, 소영의 남편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의 옆모습이 묘하게 낯익었거든요. 설마, 동진이 부관에게 속삭여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부관이 돌아와 보고했어요. 서윤아 소장입니다. 군사법원장이십니다. 동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왜 사복으로 여기 와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유나는 다시 학부모석에 앉았습니다. 찌그러진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참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리고 참고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봄 햇살 아래서도 차갑게 빛나는 사냥꾼의 눈. 모든 것이 이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식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내빈 소개 순서가 되자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차관 등 주요 장성들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되었어요. 군수사령부 참모장 최동진 준장. 동진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참석 예정이셨던 군사법원장 서윤아 소장님께서는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동진의 미소가 굳었어요. 분명히 저기 앉아 있는데 왜 공식적으로는 불참 처리가 되어 있는 걸까요?
가슴속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생도들이 해산했어요. 학부모들이 사열대로 몰려갔습니다. 하윤이 동기들 사이에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유나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반지는 엄마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유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윤아. 앞으로 며칠간 엄마 소식 못 들을 수도 있어. 그래도 놀라지 말고 내 할 일만 해. 알겠지?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엄마도 할 일이 좀 있어서. 유나가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결의를 하윤은 느낄 수 있었어요. 넌 네 길만 가면 돼.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누군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문재원 대위였어요. 주변을 살피며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기 최동진 준장님께서 원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내가 여기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제가 실수로 자세를 바로잡는 걸 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어차피 알게 될 거였어. 유나가 동진이 서 있는 귀빈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진도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동진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장님께 전해. 오늘은 그냥 학부모로 왔다고. 업무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최상층 연회장. 육군사관학교 출신 고위 장성들의 동문 친목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 권력 지형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라인을 공고히 하는 은밀한 회합이었죠. 가장 안쪽 프라이빗 룸. 5명의 장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준장 이상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비밀 사조직 백호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동진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몇 번이고 들이켰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중장, 백호의 최고 서열이자 동진의 후원자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부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동진이 잔을 내려놓았어요. 부사령관님, 오늘 임관식에 서윤아가 나타났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장성들이 일제히 동진을 쳐다보았어요. 서윤아, 군사법원장 말인가? 예, 사복 차림으로 혼자 왔더군요. 공식 일정에는 불참 처리되어 있었는데. 부사령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백호에는 지난 15년간 방산 조달 비리를 통해 막대한 뇌물을 챙겨왔어요. 불량 부품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고 군수품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죠. 그 돈은 백호의 멤버들의 진급과 영향력 확대에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가 파멸이었어요. 동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서윤아가 우리 쪽을 내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방산 조달 계약 관련 과거 재판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12년 전 서윤아 남편 건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건은 사고로 종결됐잖아. 부사령관이 말했어요.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사법원장 직권으로. 12년 전 유나의 남편은 군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방산 비리를 파헤치다가 의문의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였죠. 하지만 그 뒤에는 백호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프라이빗 룸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서, 50대 중반, 태강방 이산업 대표였어요. 군복이 아닌 고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백호의 뇌물을 제공해 온 공범이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박 대표, 서윤아 쪽 움직임 파악됐나? 부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군사법원에서 저희 회사 최근 5년간 납품 내역 전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거부할 명분도 없고요. 부사령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여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아를 막아야 해. 부사령관이 입을 열었어요. 직무정지까지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수사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요? 동진이 물었습니다. 약점을 찾아.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어. 부사령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자식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지. 동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서하윤 소위. 부사령관이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12년 전처럼 해야 할 수도 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2년 전처럼이라면 그것은 곧 제거를 의미했어요. 몇몇 장성들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쳤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동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딸부터 건드려 보겠습니다. 신임 소위라면 배치나 보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겁니다. 해외 파병 부대, 위험 지역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좋아. 그렇게 해.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의 한 낡은 아파트. 25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군복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윤아의 남편. 12년 전 세상을 떠난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윤아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찌그러진 딸의 임관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반지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돌리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소영의 모욕, 동진의 불안한 눈빛, 재원 대위의 긴장한 표정. 여보, 시작됐어. 윤아가 사진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당신을 죽인 놈들 다 끝장낼 거야. 윤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 몇 개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파일 겉면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산 조달 비리 내사, 백호의 조직도, 최동진 비리 정황, 헬기 사고 재조사, 6개월간 수집한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은행 계좌 추적 내역, 납품 현장 사진, 익명 제보자 진술서, 그리고 12년 전 남편의 헬기 추락 사고 재조사 보고서. 윤아가 파일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미 다음 수순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동진을 압박하고 백호애를 분열시키고 준서의 입을 열게 만드는 치밀한 계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강민호 소령이 떴어요. 윤아의 부관이자 가장 신뢰하는 수하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임관식 어떠셨습니까? 예상대로였어. 최동진이 날 받고 백호애가 움직일 거야. 예상하신 대로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로 전환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일부터 공식 절차 밟아. 태강방위 산업 자료 압수 영장 준비하고 과거 재판 기록 전부 재검토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원장님, 하윤 소위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유나의 손이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하유는 내가 지킬 거야. 그 애는 강하니까 견딜 수 있어. 그보다 민호야, 이정훈 대령 쪽은 어때? 접촉 가능할까? 항공정비단 이정훈 대령 말씀이십니까? 그래. 12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어. 이번 기회에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전화가 끊기고 유나가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유나의 눈에는 그 미소가 슬프게 보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여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유나가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나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고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3월 25일 새벽 6시 유나의 수사팀 사무실이었습니다. 인사참모부 건물 3층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벽면 가득 조직도와 증거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소령이 밤새 자료를 검토한 탓에 눈가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사팀 막내 최수연 대위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어요. 28살의 젊은 여성 장교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령님, 큰일 났습니다. 수연이 태블릿 화면을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 군 내부 익명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어요. 벽에 붙은 증거 자료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군사법원장의 불법 사찰이었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부 소행이야.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찍어간 거야. 어젯밤 야간 근무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행정실 오상사가 11시경 건물에 있었습니다. 평소 야간 근무를 안 하던 사람이 어젯밤에만 자원했다는 점이 이상했죠. 민호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사무실이 노출되었습니다. 내부 자료가 군 게시판에 유출되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오상사 신원 조회해보고 최근 석 달간 통화 기록 확인해. 지금 당장 출근할 테니 대기하고 있어. 1시간 후 유나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신문실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오상사, 군 생활 25년 차였습니다. 유나가 들어서자 그의 몸이 움찔했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어요. 오상사, 고개 들어.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가 시켰나?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그럼 자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건가? 유나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상사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3월 초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사 월급으로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유나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게다가 자네는 석 달 전까지 사채 빚이 있었어. 이 계좌 주인 말해. 그럼 자네 아들만이라도 지켜줄 수 있어. 오상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계좌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다만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사진을 찍어서 지정된 이메일로 보내고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녹음은? 오상사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녹음했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실이었습니다. 서 원장,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긴급히 확인할 사항이 있네. 부사령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어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사령관이
직접 호출했다는 건 압박이 시작된 거야. 예상했던 수순이야. 오전 10시 부사령관실. 50대 후반의 중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호의 최고 서열이었어요. 서 원장, 자네 요즘 무리하는 것 같던데. 방산 조달 제조 사건 말일세. 절차가 좀 급하지 않았나? 유나가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습니다. 여기 승인 문서와 조사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부사령관이 파일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어요. 서류상으로야 문제 없겠지. 하지만 자니가 특정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최동진 준장이 직접 항의했네. 자기를 부당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준장은 군수사령부 참모장입니다. 방산 조사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부사령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자네 남편 일로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공적인 업무에 끌어들이면 안 돼. 유나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군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 그럼 증거를 내놔. 확실한 증거 말일세. 유나가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불량 부품 납품 증거, 입찰 담합 정황, 그리고 금전거래 추적 자료입니다. 부사령관이 파일을 넘기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게 필요하네. 그래서 조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부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나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심하게, 서 원장. 만약 이 조사가 사적 보복으로 판명되면 자네 계급장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같은 날 오후, 하윤이 자신의 생활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임 소위인데 벌써 첫 보직 발령을 받은 거예요. 침대 위에 군장과 개인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윤아, 진짜 가는 거야? 동기가 물었어요. 응. 오늘 오후 2시 차 타고 출발해. 근데 해외 파병은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우리 기수 중에 바로 파병 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 하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부분의 신임 소위들은 후방부대나 교육대에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하윤에게는 중동 파병부대 소대장 보직이 떨어졌습니다. 인사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출발합니다. 알고 있어. 조심해서 가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 어머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발령이 정말 보복인지, 어머니는 괜찮은지. 유나가 먼저 말했어요. 하윤아, 저들이 널 이용해서 엄마를 흔들려고 할 거야. 하지만 넌 흔들리지 마. 네가 거기서 당당하게 있어주는 게 엄마한테 가장 큰 힘이야.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부대 정문함. 파병 부대로 향하는 군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윤이 군장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불렀어요. 하윤 소위 강민호 소령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 민호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하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임관식 때 짓밟혔던 그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완벽하게 복원되어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명장에게 맡겨서 고치셨어. 원래 모양대로 복원하라고 하시면서. 하윤이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어요. 소령님,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잘 다녀오겠다고. 같은 날 밤, 경기도 파주 육군 항공정비단이었습니다. 이정훈 대령이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56살. 군 생활 30년 차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12년간 그가 몰래 보관해 온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비 기록 위조 문서, 뇌물수수 장부, 그리고 12년 전 유나 남편의 헬기 추락 사고 조작 증거. 정훈이 상자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들을 공개하는 순간 그의 30년 군 생활도 끝날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뉴스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군사법원장으로서 방산 비리 조사를 선언하는 모습이었어요. 12년 전 그녀의 남편이 죽어가던 그날, 현장에서 자신이 했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이 상자를 들고 일어섰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어 유나의 번호를 눌렀어요. 서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2년 전 일에 대해서요. 밤 10시, 빗속을 뚫고 정훈이 차를 몰아 유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유나가 간편한 실내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원장님,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원장님 남편분의 사고, 제가 알고도 막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몸이 굳었어요. 최동진 준장이 지시했습니다. 헬기 정비 기록을 조작하라고. 저는 그걸 알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었어요. 유나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정훈이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어요. 12년 전 원장님 남편분은 방산 비리를 파헤치고 계셨습니다. 최동진이 백호의 멤버들과 논의해서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헬기 정비 기록을 위조하고 부품을 고의로 불량 상태로 두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정훈이 상자를 열어 USB와 서류 뭉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최동진과 박준서가 나눈 통화 녹음, 정비 기록 조작을 지시한 문자 메시지 캡처, 사고 헬기의 원본 정비 기록, 그리고 뇌물수수 장부. 15년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비겁했습니다.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진실을 위해 싸우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속죄입니다. 늦었지만 유나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령님은 오늘 용기를 내셨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훈이 일어서며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준장이 원장님 따님을 건드리려 합니다. 해외 파병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위험한 계획이 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알겠습니다. 대비하죠.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유나. USB를 꽉 쥔 채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봤어? 진실이 밝혀질 거야. 10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렸어.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할 차례야. 유나가 휴대전화를 들어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나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3월 30일 아침, 유나의 수사팀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장님, 이대로 가면 정말 보직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 요청서가 이미 올라왔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직무 정지당하기 전에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해.
저들이 날 막으려면 이미 늦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 하지만 원장님, 이렇게 되면 군복을 벗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군복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야. 4월 1일 오전 10시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긴급 기자회견 소식에 모든 언론사가 출동한 것이었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아가 육군 소장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입장했어요. 어깨에 은색 계급장이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좁은 월세 원룸. 소영이 TV를 보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 당당히 서 있는 유나. 화면 하단 자막에는 육군 군사법원장 서윤아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영의 비명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거지 같은 년이? 남편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미 재산 압류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화려했던 준장 부인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정.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와 사진이 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산 비리 증거, 불량 부품 납품 내역, 그리고 12년 전 헬기 추락 사고의 정비 기록 위조 증거. 12년 전 순직한 제 남편은 단순 사고가 아닌 조직적 살해의 희생자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성이 터져 나왔어요. 스크린에 음성 파형이 뜨고 대화 내용이 자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최동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비 기록 조작은 확실하게 해. 사고처럼 보이게 해. 박준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동진의 사무실. 생중계를 보던 동진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이 미친년이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지만 화면 속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법정. 유나가 마이크 앞에서 선언했어요. 저는 오늘 이 계급장을 내려놓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제 군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특별재판 개정을 선언합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술렁였어요. 군인의 별은 장식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저버린 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대한민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군 비리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어요.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분노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국민들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동진이 관사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어요. 여보, 도망가요. 동진이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서재의 금고를 열어 비자금 통장, 여권, 현금 뭉치를 챙기려는 순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동진 준장, 군검찰입니다. 문 열어 주십시오. 동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뒷문 밖에도 이미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면이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현관문이 강제로 열리고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동진 준장, 군형법 위반 및 뇌물수수,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동진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중동 파병부대. 하윤이 동료 장병들과 함께
작은 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당당히 서 있었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이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서 최선을 다할게요.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12년간의 어둠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군사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었어요. 방청석은 언론사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빼곡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동진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2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깨에서 준장 계급장이 사라진 채 텅 빈 어깨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방청석 한쪽 구석에 소영이 초라하게 앉아 있었어요.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낡은 기성복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척한 맨 얼굴. 남편의 재산이 몰수되어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는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재판장석에 윤아가 앉았습니다. 육군 소장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표정은 차갑고 엄숙했어요. 동진과 윤아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동진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네가 나를 모함한 거라고. 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숙하세요. 내 남편이 죽은 건 자업자득이었어. 쓸데없이 정의를 운운하다가 죽은 거라고.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윤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결정적 증거가 재생되었어요. 동진과 박준서가 헬기 정비 기록 위조를 논의하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정비 기록 조작은 확실하게 해. 사고처럼 보이게 해. 동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이건 합성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원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정훈이 증인석에 섰어요. 12년 전 최동진 준장의 지시로 헬기 정비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 원장님의 남편은 무고한 희생자였습니다. 윤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태강방 이산업 대표 준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15년 전부터 최 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대가로 방산 입찰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서 원장님의 남편을 제거하라는 지시도 최 준장에게서 받았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윤아가 재판장석에서 일어나 동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어요. 최동진 전 준장. 윤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남편은 정의를 지키다 죽었어. 하지만 당신은 탐욕에 빠져 스스로 무너졌지. 그게 차이야. 동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윤아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장 계급장이었어요. 이 별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었어. 아니, 애초에 가질 자격이 없었던 거야. 윤아가 재판장석으로 돌아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동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준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백호의 관련자 전원은 각자의 혐의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동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소영이 법정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임관식 날 자신이 윤아를 얼마나 모욕했는지, 그 반지를 발로 짓밟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그때 무시했던 그 여자가 지금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었어요. 5월 20일 육군본부 사열장이었습니다. 장엄한 분위기 속에
태극기와 육군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윤하의 명예복직식 및 특별 훈장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윤하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하여 격례했습니다. 그때 사열장 입구에 군용 차량 한 대가 들어왔어요. 해외 파병 근무를 마친 하윤이 내렸습니다.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넘쳤어요. 하윤이 사열장을 가로질러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윤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하윤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선 것이 아닙니다. 12년 전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제 남편, 용기를 내어 증언해준 이정훈 대령, 그리고 묵묵히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군인의 별은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책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해질녘. 윤하와 하윤이 나란히 국립현충원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묘소 앞에 섰어요. 윤하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봐.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어. 그리고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끝냈어. 하윤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저 서하윤이에요. 비록 아빠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엄마도요. 봄바람이 불어 묘비 앞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하가 일찍 출근했습니다. 군사법원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경례하며 그녀를 맞았어요. 책상 위에 새로운 업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군 개혁 방안, 사법제도 개선안, 부패 방지 대책. 윤하가 미소 지었어요.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윤하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당신이 꿈꾸던 깨끗한 군대를 만들 거야. 우리 딸과 함께.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군인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이제 진정한 책임과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로는 정의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어간 사람의 용기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묵묵히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